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19년 12월 17일입니다. 어제 오후에 라디오를 듣고, MBC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거 갔는데, 김영민의 그 라디오를 5시부터 하죠. 5시 한 10분부터, 9분부터 하는데, KBS 1라디오를. 나온 얘기가 세월호 특수단, 특별수사단, 검찰이 설치한 부분에 대한 거예요. 요즘 하도 정치 얘기가 많고, 또 어제는 또, 국회에서 그 무법 천지 깽판을 친 이 동물 같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죠. 국회를.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 침 뱉고 욕하고, 그게 제정신 가진 사람들입니까? 동물들.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 쳐도, 혼란스러운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지만은, 근데 이제,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죠. 물론,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하지만은, 최소한, 지금쯤 정도면은, 이제 관련자들을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류 검토를 한다고 쳐도, 서류 검토를 한 달씩이나 하나요? 사람들을 소환해서, 관련자들 소환해서 듣고, 다시 또 그와 관련자들 소환하고 듣고, 문서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가고, 근데 하나도 안 하죠. 일부 지금 했는 거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로는 사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습기 참사, 세월호 참사 등등, 이런 부분들은, 반민특위 수준의 세월호 특별위원회 안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은 빼고, 경찰들도 빼고, 보통 이제 특검을 하면은 이제 파견 공무원들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이 이 특검 같은데 파견 나와서 장난질을 많이 해요. 특히 또 특조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파견 나온 공무원 놈들이 장난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 1기 같은 경우도 고생을 많이 했죠. 2기도 지금 적지 않게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하물며 지금 윤석열 검찰이 지금 세월호 특수단을 해서 하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놔두십시오. 어쨌든. 놔두고, 싹 다 갈아엎을 생각으로 지금의 검찰들부터 시작해서 싹,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의 경찰의 총경 이상급들은 싹 살펴받아야 되고, 지금의 검찰의 지금 거의 40기 이상? 지금 30기까지 검사장 28기는 한다는 걸 하는데, 부장검사 이사급들은 싹 다 사표를 받을 정도의 검찰과 경찰의 재조직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가망 없습니다. 지금 하는 꼴들 보십시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도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건 국민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선거부터 잘하고, 선거를 통해서 검찰 수뇌부, 경찰 수뇌부 싹 갈아엎고, 다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 사법기관으로 하도록 해야죠.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글쎄요. 또 한 사건이 고의정 사건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어제는 이제 의붓아들 물론 이 전체적인 고의정 재판이 병합이 돼갖고 근데 9차 공판입니다. 이거 말하자면은 이전에 있었던 전 남편 살해 사건에 연결돼서 9차 공판이 되는데 이번엔 의붓아들 변사 사건이죠. 네, 사건에 대해서 국가수의 부검이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어떻게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은 사인. 이제 부검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외력. 말하자면은 비구폐색 질식, 입과 코가 막히고 앞인 상태 압박성 질식사형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죽은 아이의 왼쪽 어깨부의 피부 까짐 현상, 표피 박탈도 그래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경부 압박은 아니다. 경부 압박이라고 여기를 목을 졸려갖고 죽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점상 출혈이라든가 점 출혈이 발생해야 되는데 가슴 쪽으로 이 점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가 눌리는 건 아니다. 그럼 가슴이 전체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눌렸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은 그게 아버지가 다리 정도 올려갖고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검이들의 전체적인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은 목적성을 가진 외부 힘이 작용해서 숨졌다는 것이 부검이들의 전체적인 주장인 거고 그것이 비급회색이나 압박성 질식사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걸 또 이제 조금 좀 깊이 가려고 재판부도 물었나 봅니다. 가슴 부위 죽은 아이의 가슴 부위의 점출혈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질문이 재판부는 누군가 등에 올라탄다고 가정하면 가슴에 점출혈이 발생할 수 있냐? 부검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의학 교수 이승덕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신체에 걸침 정도는 아니고 의도적인 외력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몸통의 위쪽을 상당 부분 눌러야지 가능한 형태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얼굴 부위가 오랫동안 고정돼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은 즉 말하자면 의도적인 압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거는 그런 거죠. 초기에 이제 이것을 부검한 사람은 정확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정확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초기 경찰 수사의 부실 논란이 되는 건데 근데 부검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검이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외력에 의한 거를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그 서류에 써놨는데 경찰에서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고 경찰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뒤에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수사를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아이가 외력에 의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외력을 정확히 어떤 외력? 즉 말하자면 외력에 의해 죽었을 수 있다. 그러면 경찰은 그래 외력 아버지가 너 발로 허벅다리 눌렀으니까 가능하지라고 쪽으로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정확히 부검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에는 더 정확히 했어야지. 즉 이 외력이 아버지의 허벅지에 의한 그 정도의 외력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등 뒤에 누가 올라탈 정도의 외력인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혼자 가능한 건지 아니면 둘이 가능한 건지, 올라타고 해서 올라탄 상태에서 아이의 뒷머리를 눌러서 죽이는 이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가슴을 올라탄다고 해서 아이가 고정되게 이렇게 비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태에 대한 정확한 현장 재구성, 사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여기선 사실은 부정확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희정의 변호인도 그런 거죠. 아니, 이승덕이 당신은 이걸 직접 부검한 사람도 아니고 사후에 정리된 감정서를 가지고 사후 판단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맞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슴의 점출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적어도 넓적다리에 의한 것보다는 누군가 등에 올라타는 건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가슴에 점출이 나타난 거고, 그러면 가슴에 점출은 나타나고 쳐도 그러면 이 머리를 가슴에 올라타고 눌렀다고 하면은 숨이 막히는 것 외에 다른 형태의 손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부검인은 어떻게 판단한 거냐? 즉, 어떻게 외력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형태, 그러면 이게 그럼 비급해석이면 뭔가를 눌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뒤쪽에 뭔가 손자국이라든가 아니면 목자국이라든가 아니면 도구 자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거, 국가에서의 부검에 이건 부실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 부실함을 사실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부실함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아는 이 담당 형사와 국가수 부검인 사이의 이 소통 시스템을 보면 이런 거예요. 1차 소견이 나왔어요. 저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 부검해봐야죠. 근데 부검해봤는데 점치를 나타났어. 가슴에. 여기도 나타났어. 근데 경부는 압박된 것 같지 않아. 그럼 이거 어떻게 죽지? 근데 아버지가 옆에 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옆에 자고 있어?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다가 누른 게 맞지 않나? 라고 담당 형사와 부검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검이도 그게 맞겠지. 근데 외력은 있는 것 같아. 외력이 있는 거로 썼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즉, 증거 분석과 수사가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부분과 공유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실제로는, 이른바 이제 아버지가 옆에서 자고 있었고, 이렇게 좀 뒤척거렸다는 얘기가 경찰이 하게 되면은, 부검이 입장에서는 그쪽에 그게 맞나? 그러면 그쪽으로 수사하겠지? 그렇지만은 일정 정도 이 부분은 내가 써놓는 거 써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말하는 건 독립되어 있다고 하면 정보를 공유를 차단했었다고 하면 부검인은 이렇게 압박이 됐고, 그러니까 여기 죽었고 피가 나 있고 사진은 다 보니까 점출혈이 있고 뭐 했어. 이거는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1번 가능성, 2번 가능성, 3번 가능성 다 검토해서 부검이 올린다는 거예요. 부검 보고서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해야지 맞는 건데 이게 거꾸로라는 거예요. 뭐냐면 형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옆에 아버지 있었으니까 아버지 이렇게 됐겠지? 그래, 그쪽으로 이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되는 거예요. 즉, 수사 담당자와 증거 분석 담당자는 정보를 공유해야 될 부분은 아주 적고 실제로는 공유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유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적어도 부검인은 이 이승덕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이건 누가 올라탔을 수도 있는데 뒤에서 눌렀을 수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경찰이 그걸 갖다가 그러면 아버지는 옆에 잤다고 하는데 그럼 친아버지가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옆에는 고의정? 흔히 말하는 의붓 엄마가 있네? 그럼 의붓 엄마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경찰도 자기 생각대로 그럼 이렇게 사고 쪽으로 가게 맞네. 수사. 부검이도 뭐 그건 알아서 해. 나는 이렇게 쓸게. 딱.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아이의 뒤쪽에서 손으로 눌렸거나 아니면 올라탄 상태에서 이중으로 눌렀을 가능성에 대한 연결 증거들. 그건 뒤에 부검. 표피박탈과 이 출혈과 점취를 연결시키는 소위 말하는 결합된 법의학적 증거들이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공유를 했어야죠. 즉, 형사가,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아이 아버지도 있고, 고유정, 아이 의붓 엄마도 있고, 그런데 당신이 판단한 다르라면은 이거는 실제로는 사고사의 가능성도 있지만 살인의 가능성도 있네요. 그러면은 좀 더 그럼 만약에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면 연결 증거를 찾으십시오라고 하면은 2차 부검이란 그러니까 2차 정밀 부검이라든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거기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공유해야 될 시점과 범위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그 명확하지 않으면 본인들의 뭐 일하는 업무 편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건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검이나 형사들이나 경찰들이나 이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처럼 하면 되게 편해요. 왜? 경찰과 부검이가 같이 협조해갖고 그렇게 해결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부검이들 얼마나 많다는 좀 애매하지만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합의를 보고 부검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빠르고. 근데 빠르고 효율적인 건 중요하지만, 정확히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빠르고 정확한 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것보다 정확하고 좀 더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팀과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더라 하더라도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 핵심적인 부분을 경찰들도 애써 외면하려고 그러고 언론 애들은 모르니까 언론 애들 경찰이나 이런 애들이 부검 소위 말하는 법의학자 지들 잘났다고 법의학자들이 얘기해도 지들 유전자 떠들어대니까 언론 기자놈들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이 수사 시스템이나 부검 시스템 아는 사람들이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럴 가능성도 있다. 왜 엉망이 됐는가? 그리고 청주경찰이 등신이 아닌 이상 왜 이렇게 수사가 엇박자라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좀 답답한 거죠. 이런 걸 지적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히 이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고의정 지금 이 의붓아들 사건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서 재판으로 가지만은 이런 걸 또 반복할 겁니까? 계속 반복할 겁니까? 자, 다른 사건 하나 더 보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전주에서 여인숙 방화범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숙에 아시다시피 서울 종로도 그렇고 이런 전주나 이런 그런 도시에 여인숙에는 배지를 주워 생활하는 소위 말하는 독거노인들 가족 없는 월에 10만 원 내고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60대 전조연수 방화범이 불을 질러갖고 현직업무적으로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 62세. 이게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유죄가 났는데, 저는 뭐, 이 유죄가 났다는 것보다, 여기서도 직접 증거에 대한 문제예요. 분명히, 방화범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하지 않는 한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있죠. 검찰이 주장한 증거는 CCTV에 찍혀 있는 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골목이, 여인숙 골목이 있는데 그 바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죠. 몇 분 정도? 근데 그때 하필 불이 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신발과 자전거에서 탄원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범인의 행동은 자전거하고 티셔츠를, 그러니까 그때 입고 있었던 걸 숨기려고 했어요. 또 이전에 방화 전력도 있고. 이거 진술이 좀 헷갈려. 조금 다르게 얘기했고. 이거를 가지고 증거를 제시했는데, 사실은 국민참여재판의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미국의 배심제도와는 달리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론재판이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엄격히 판결을 내려야 되지만 배심원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습니까?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은, 특히 검찰은 피해자 가족들을 증언대에 세워요. 그럼 당연히 저 범인한테 유죄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증거, 엄격한 증거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죠. 근데 저는 이 방화범이 불을 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증거 수집과 증거 입증, 이 부분이 부실한 부분은 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그거를 컨프로치하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여론으로 끌고 이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건의 범인 유무와는 별개로 우리가 심각히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또 하나는 방화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만약에 검찰이 그 찍힌 시간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했으면 사실 그것도 간접 증거죠. 그러면은 CCTV에 찍힌 범인의 행동을 통해서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은 오줌 누러 간 사람의 행동과는 달이 아니라 눈을 두리번거리고 몸을 빼고 빨리 이동하는 거, 이것이 소변을 보러 간 사람의 행동이냐? 그렇게 입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행동 분석이 부족하다는, 그냥 시간이 짧으니까 불지로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추정상으로는 그렇지. 근데 그건 너무 비과학적인 거죠. 시간만 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즉 행동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국가수에서 지금 이것은 뭐 발화지점이라든가 너무 많이 부서졌고, 여신속이 부러졌고 거의 목적 업무이 많으니까 화재 분석 자체는 불가능한데, 적어도 그렇지만은 이 초기에 이 방화라고 생각을 가정하고 증거 분석에 사실은 얼마나 시간을 썼었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의문이 들어요. 특히 방화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불 끄는 것도 중요한데, 불 끄는 거와 동시에 증거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화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사권을 최소한 보조적인 수사권이라도 소방관들한테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불을 끄는데 불을 끄는 사람이 어떻게 증거까지 하느냐? 그러면 적어도 지금은 이제 국가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화재 수사에 대한 거를 이제는 수사권을 줘도
상관이 없죠. 이전에는 소방관이 지방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이제 변호인이 얘기한 타이머ing, 지연 장치를 이용한 방화 장치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쪽으로 분명히 피고인 쪽이 반응을 하겠죠. 부인을 하겠죠. 그럼 이거는 이런 성상 때문에, 불 패턴 때문에 타이머는 아니다.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죠. 어쨌든 지금 이 방화 사건 같은 경우도, 물론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전주 방화 사건의 이 범인에 대해 분석했을 때 이거는 이른바 이제 일종의 어스로트 킬링의 영역이다. 방화를 통한 어스로트 킬링이다. 그런데 이 권위살인이라는 거 하면 너무 폭넓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어스로트 킬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좀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즉 일종의 대리살인, 그러니까 대리 자살 이런 형태가 되죠. 즉 자기와 동일하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형태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살이죠. 종로에서도 여인숙 방화 똑같습니다. 즉 앞에서 이렇게 자기랑 똑같이 이렇게 참 궁상맞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사실 자기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죽이지 못하니까, 그런 용기가 없으니까 타인을 불질러서 무엇인가를 정리하고자 하는, 여기에 대한 사실은 연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리 방화, 대리 살인, 엔타이틀먼트 킬링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어스로트 킬링은 조금 차원이 있죠. 그렇지만은 맥락은 같습니다. 이해된 연구를 안 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살인들이, 이런 범죄들이 생기는데 대응이 너무 늦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미친놈이, 아닌데도 그렇고 어떤 미친놈이 그냥 불질렀구나라고 많은데, 뭐 대응은 어떡할 거예요? 공간적 대응을 할 거예요? 심적 대응을 할 거예요? 전혀 방법이 없죠.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사건 하나, 다시 다른 사건. 여기 이제 지적장애 청소년을 강간한 후에 오히려 무고 소송을 했던 소위 자칭 목사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건 놈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이라고 하네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 제한 5년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 그것도 지적장애 청소년을 강간하고, 이런 형태는 겨우 4년 6개월을 끌려내면 안 됩니다. 특히 또 이런 존재가 목사, 교사, 그러니까 일종의 피감독자 간음 형태, 피감독자 강간은 형량이 최소한 20년은 돼야 됩니다. 즉 자기가 보호해야 되고, 자기를 믿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행위는 엄격하고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겨우 4년 6개월이에요. 너무나도 무르죠. 어제 이제 한 것처럼, 스트레이트에서 한 것처럼 아동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그거 보십시오. 미국 같으면은 종신형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이제 집행유예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판사놈들, 검사놈, 변호사놈들 정신머리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을 대상으로 스노우필름을 찍어갖고 그거를 하는, 그걸 보고 보관하는 놈들한테 집행유예, 벌금형이라니요? 말이나 됩니까? 갔다가 바로
목을 매달아도 시원찮은 놈들인데, 참. 판사, 검사, 우리 지도층 진짜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속보가 떴어요. 속보는 뭐냐면, 경찰이 이춘재 사건, 화성 연쇄살인이 아니라 이춘재 사건으로 변경을 했고, 이춘재를 지금 신상 공개를 결정했어요. 지금 군대 생활할 때 사진들 다 이제 공개가 되네요. 이춘재 연쇄살인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사했던 8차 사건 담당 검사 그리고 경찰관을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진작하지. 보세요. 벌써 미적미적 하다가, 예? 소위 말하는 사건 마사지 하려고 좀 하다가 수원지검 검찰애들한테 불의의 습격을 당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게 뭡니까 경찰? 예? 깔끔하게 과거와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미적미적 하다가 수원지검에서 팍 치고 들어오니까 뜨거라 하고 지금 이게 뭡니까 진짜. 아유. 어쨌든 그건 그렇고 속보가 떠갖고 지금 어쨌든 관련돼 갖고 말씀드릴 것은 이제 대략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대한 경찰도 수사권 조정 요번에 상황이 좀 복잡해지면서 경찰도 사실은 좀 이 패스트트랙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으로 봐서는. 선거법도 그렇고 뭐 그 얘기는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오늘은 30분이 넘었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빠진 거 있나 싶어서 우리나라는 너무 그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너무 관용이죠, 관용. 어떤 놈이 그 성추행을 했는데 새마을금고 이사장인가 봅니다. 그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또 복귀를 했어요. 왜? 말하자면 직원을 성추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은 소위 말하는 취업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돼도 된다라고 새마을금고 연합회 참 대가리 똥마냥 들인 인간들이 많죠. 그거를 법으로 문구로 해줘야 합니까? 기가 막힌 거죠. 직원을 성추행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하면 그 상위 연합회라든가 그 마을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이건 아니죠. 근데 또 성추행, 성범죄 저지른 놈도 다시 교사가 되고 성범죄 성추행한 놈도 의사 면허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아주 그냥 범죄자들한테 천국이죠, 천국. 이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떠들고 다니는 입을 찢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놈들. 대한민국한테 이런 성범죄 천국 아닙니까? 네? 이거는 제가 먼저 언급하거나 경찰청장이 화성 8차 사건, 그러니까 지금 아니죠. 인식하면 안 되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인데 저는 뭐 8차 사건은 이춘재가 하지 않았다고 다른 범인이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쳐도 윤 씨가 범인이 아닌 거는 거의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윤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윤 씨를 범인으로 잡아갖고 특진한 사람이 아직도 경찰에 남아있나 봅니다.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문제가 있으면 특진 취소하겠다 그랬는데 이 말도 웃긴 겁니다.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온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죠? 즉 특별 승진을 하려면 공적 조사를 씁니다. 공적 조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공이 있다. 뭐에 좀 공이 있다. 그러면 그 공이 있다고 그 사람 혼자 한 겁니까? 주변 사람, 그 사람 상관 다 묵인하고 방조하고 뭐. 그러니까 만약 그 특정한 사람들이 왜 나만 갖고 그래?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러면은 나만 책임질 게 아니지? 라고 하면은 그 뒷감당할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이 참 뭐 생각이 좀 모자라다는 게 언론 플레이용으로는 좋습니다. 화성 8차 사건 문제는 특진 취소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화성 8차 사건이 이 전제는 뭐냐면 화성 8차 사건 문제 있다는 그 개인이 윤씨를 잡아다가 둘레옆에 혼자 아니면 그 사람들 했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공무원이고 30년 전이라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갖고 그 사람들 상관이라든가 그 사람들 상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묵인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그 전체적인 스케일을 봐야죠. 저는 당연히 그때 관련된 당사자 그때 뭐 최영석, 장영석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때의 지휘란에 있던 사람들 싹 다 백서로 만들어서 까발리고 당연히 특신 취소하는 거고 역사에 기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게 이렇게 해야죠. 경찰청장이 참 힘들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대비하는 안전은 대비다.